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주명리 조선왕조실록 인조반정 번외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역사 덕후 신석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다루었던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이 조선은 이제 본격적인 중기라고 하는 이제 이 시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일어난 사건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 결국 인조반정이 좀 아니냐. 결국 이제 인조반정으로 쫓겨난 왕, 광해군. 먼저 이 좀 광해라고 하는 이 인물. 어떤 인물인지 굉장히 좀 이렇게 논란이 많단 말이에요. 논란은 사실은 현대에 와서 있던 거예요. 이제 광해군 같은 경우는 이제 당대도 평가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네. 현대에 와서 이제 광해군이 이제 뭐 중리배교를 했다. 광해군이 있었으면 뭐 병자호란 같은 건 네. 비극 안 맞았을 텐데. 뭐 이런 게 생긴 거죠. 굉장히 역설적이게 이제 광해군을 높이 평가한 이제 일본 식민 사학자들이었어요. 이나바 이와기치 막 이런 네. 사람들이 이제 광해군을 띄우기 시작한 거고, 이른바 이제 만선사관, 조선이 광해군 같은 뛰어난 임금을 쫓아내고 인조같이 띨띨한 애를 왕을 시켜갖고 이 자식들아 니들이 망한 거야 임마,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광해군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은 뭐 굉장히 괜찮은 인물로 이렇게 네. 그려져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는 편이에요. 저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광해가 그 임진왜란 당시에는 이제 분조를 이끌고 이제 항쟁도 독려하고 네. 그래서 굉장히 훌륭했던 그런 지도력도 있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요. 광해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세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네. 임진왜란이라는 게 없었으면 네. 광해군 이제 세자도 안 됐을 거고 왕도 안 됐겠죠. 네. 저기 서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게 왜냐하면 이제 선조 같은 경우는 정비한테는 자녀가 전혀 없었고, 네. 후궁들한테는 뭐 굉장히 많이 나요. 뭐 13남, 11년가 해서 그래요. 근데 네. 광해군 같은 경우도 이제 인빈 김씨인가? 그 둘째 아들이요. 또 전쟁이 나고 20일 만에 이제 서울이 함락되잖아요. 근데 이제 선조가 이제 도망가기로 하니까 이제 신잡이라고 도승지가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세자는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굉장히 목숨을 건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쟁 때가 되니까 누가 좋겠냐 하니까 신하들 다 대답 안 하는데 광해군이 어떠냐 그러니까 다 좋습니다. 뭐 현명하신 결단입니다. 이래가지고 된 거거든요. 되고 이제 선조는 튀고, 선조는 사실은 중국에 망명할 생각까지 하고서 분조를 맡기는 거죠. 네. 이제 분조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좀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요거는 거의 왕권을 너한테 반 내주겠다, 그렇죠. 이런 네. 얘기예요. 실제로 그 분조를 따라다니는 그 조정이 따로 네,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광해군이 분조를 이끌고 거의 전국을 돌았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평안도, 함경도, 뭐 강원도, 경기도 다 돌았는데, 그때가 또 전쟁이 막 벌어지는 시기에. 그게 다 네. 점령지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네, 일이었던 네. 거고, 그때 광해군이 18살이었어요. 네. 그래서 조선 임금 중에 아마 이성계 빼고 백성들하고 이제 직접 그 생활을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이 생활을 거의 한 2년 넘게 그렇게 했었고, 1차 평양성전도 이제 왔을 때 그 지휘도 이제 참여를 하고 이런 네.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광해군이 나중엔 막 견제도 받고 이렇게 하지만, 거의 극소수파만 빼고서는 다 광해군의 즉위를 네. 찬성할 네, 정도로 광해군이 이제 그때 보여준 게 있었죠. 리더십이 있었다. 예. 그래서 다들 광해군이, 그 선조도 마지막에 죽을 때는 그래 광해군한테 넘겨 이렇게 했는데 유형경이 그걸 감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이제 광해군이 뭐 그런 빛나는 시절이 있었죠. 그런 광해군이 예. 이제 결국 왕이 되고 나서는 뭐 대표적인 이제 궁궐병이라든지 방탕한 또 이런 생활,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광해군이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대동법을 네, 광해군이 실시했다 이러는데, 그때 실시된 건 맞아요. 근데 사실 대동법을 막 반대했어요. 네. 없애버리려고 했고. 이유가 뭐였냐면, 당시 이제 박납비리라고 이제 네. 세금 비리 탑에 광해군이 있었지 않았는가, 네. 이런 짐작을 좀 해봐요. 박납이라는 건 이게 세금을 거둘 네. 때 이게 지금도 막 군납하는 거 보면 막 USB 하나에 30만 원씩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때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보통 한 10배 정도의 백성들한테 세금이 먹여지고 네. 그걸 먹는 거죠, 나눠서. 네. 그래서 이제 광해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한다든가. 궁궐 같은 경우도 뭐 조선이 사실은 궁궐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짓질 않아요. 네. 유교 국가는 검소해야 된다 검소해야 이래가지고. 된다. 예.
근데 궁궐 5개 중에 4개를 광해군이 지었다니까요. 사실은 거의 재정 파탄 이런 게 말도 볼 수 없었고. 그러니까 또 이제 박나우체 때 외물도 받아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좀 정신병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제 전쟁 때 받은. 그래서 막 궁궐 기껏 막 돈 다 들여서 지어놓고, 네. 야, 나 귀신 봤어. 저기 못 들어가. 뭐 네. 이러니까 황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정치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북파한테만 의존해가지고 견제와 균형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거 무너지고 의심만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막 옥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니까. 네. 정신병의 이제 원인이 결국 전쟁 트라우마 때문이었다. 뭐 저는 거기다가 좀 아버지 선조의 좀 역할도 있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게 이제 사도세자 같은 경우도 영조가 엄청 구박해가지고 네네. 그 정신병 걸렸을 거라고 저 짐작하거든요. 근데 광해군이 그에 못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어땠습니까? 이 선조와 그 광해의 관계. 선조 같은 경우는 시켜놓고 봤는데 왜 이렇게 잘하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선조가 보면 막 분조 따라갔던 신은 야 광해군 잘한다며? 야 너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시기심이 굉장히 심하고 지 아들은 막 전쟁터 다니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 선조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데요. 전라도에서 뭐 진상하는 그렇죠. 거 그대로 이순신 덕이죠. 근데 그 와중에 하면서 야 나 왕 안 할래. 한 번 왕 안 한다고 그러면 네. 광해군이 막 고름을 막 아무 전하명을 거두시옵소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 미친 짓을 대여섯 번 이상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선조한테 필요했던 건 결국 광해군이 전쟁터 돌아다니면서 죽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네. 선조가 제가 보니까 네. 머리 굉장히 좋고 막 이렇게 당파 같은 경우도 어린 나이 때부터 이렇게 조정할 줄도 알고. 근데 이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조차도 광해군 같은 경우는 그런 스트레스가 극심했어요. 네. 전쟁 사실 끝난 뒤에 10년 정도를 계속 그런 스트레스 네. 상태 속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권에 대한 집착이 이제 궁궐병으로 가지 않았는가. 네. 뭐 의심만 되면 막 사람을 막 죽인다든가. 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개초옥수 아닙니까? 거기에는 광해의 또 배다른 형제, 네. 그 영창대군이라고 하는 또 이제 영창대군의 어머니 임목대비 이런 좀 얽히는 또 관계 그렇죠. 나오는데 네. 그 부분 좀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선조가 정비가 죽잖아요. 네. 근데 다시 결혼을 해요. 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광해군부터 9살이나 어린 엄마가 들어온 거예요. 아, 그랬는데 떡하니 아들까지 나왔지. 그러니까. 그래서 한 1남 2년간 낳고 뭐 하나는 죽고 그렇게 됐는데 이 영창대군의 출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결정적인 거예요. 이 정비에서 적장자가 나온 거예요. 더구나 선조 자기도 반개야. 그러니까 이 왕권의 확립을 위해서는 적장자한테 줘야 된다. 네. 그게 영창대군의 비극을 불러온 거죠. 영창대군이란 게 대군이 되고 한 게 막 2살, 3살 이런 애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선조의 어떤 그런 뭐 욕심 이런 게 어쨌든 영창대군의 비극까지 불러온 거 아닌가. 영창대군의 비극도 불러오고 그렇죠. 또 광해에게는 더욱더 정신병을 그럼요. 가속시키는 그거 이런 스트레스가 거예요. 굉장하죠. 네. 그래서 세자 교체해야 된다. 네, 그렇죠. 이런 게 많았으니까. 좀 안타깝네요. 어쨌든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광해 정권은 사실 결정적인 치명타를 받지 않습니까? 주반의 명분이 폐모살제예요. 유교 나라에서 말이야, 그렇죠, 이 자식아, 이게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 죽이, 너 형도 죽였잖아, 막 이렇게 된 거죠. 부분까지. 예, 뭐 그게 그래서 광해군이 쫓겨나는 이런 명분이 되게 네. 되죠. 거기서 등장하는 그 임목대비와 그 영창대군이라고 하는 두 분이요. 사실 이분들도 좀 보통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인목왕후 네. 나중에 이제 인조반정이 된 다음에 인목대비가 됐는데 네. 이 사람은 약간 좀 푼숙기 있고 정무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나이가 어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영창대군 낳고 선조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세자로 불러야 됩니까? 대군으로 불러야 됩니까? 이게 그게 만약 광해군이 적자 왕자였으면 이건 거의 그렇죠. 이거 되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선조의 욕심, 그 임목대비의 푼숙기가 영창대군 또 이게 죽음 물어간 거 아닌가. 그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인조반정이 나고도 이 네. 정보가 전혀 없어가지고 자기 사위한테 임금이나 타는 말 줘가지고 그 자기 딸이 평생 감시당하면서 산다니까요. 그 정명공주가. 그래서 전혀 그런 감각이 없는
임모광우는 좀 그런 사람이지 않았는가 싶고 영창대군은 사실은 말하기가 좀 그래요. 이 사람 9살에 죽었고 실제로 그 사람이 8살인가 7살 때 벌써 귀향을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아주 이제 비극적으로 죽었다. 영창대군이 뭘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죽음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썰이 3가지 정도 있어요. 굶어 죽였다, 증살돼서 죽였다, 독살했다.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워낙 끔찍하니까 그 사건의 이제 잔인성을 더하게 되는 거죠. 근데 광해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좀 이제 가증스러운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죠. 자기가 다 조종한 거 주변에 다 아는데 아우 너무 안타까워 막 이래가지고 더 욕먹고. 근데 인조반정이 이제 일어났을 때 좀 짚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당시 광해를 이제 지탱하고 있었던 정책 기반. 그게 이제 결국 이제 뭐 북인 세력 아닙니까? 나름 진보적인, 급진적인 뭐 이런 주장도 좀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임진왜란 당시에도 이제 여러 북인 세력들이 의병으로 좀 나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이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북인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때 좀 역할을 많이 했어요. 네. 경상좌도 의병의 네. 주력이 다 이제 북인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거의. 북인 아니었던 의병장들은 또 재수없게 일찍 죽었어요. 이제 이 북인들이 사실은 선조대에 벌써 집권을 이 사람들이 그렇죠. 한단 말이에요. 네. 유성룡 쫓아내는 명분이 그거예요. 너 저 외놈들하고 너 화의하자 그랬지. 그 유성룡이 이제 그 강화협상을 계속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쫓아내고 이제 선조 때 이제 벌써 권력을 잡고 차기 지도자는 광해군이고 이 광해군하고 북인들은 그 전쟁 때도 같이 지냈어요. 정유재란 때는 지금 경남 이런 데서 같이 주둔하면서 아주 이제 돈독한 그때 이이첨이 그 따라다닌 거 되게 역설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인조반정 그 주모자 중에 이기라는 사람인데 이기가 사실 그때 분조 호종했어요. 광해군 같이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광해군이 15년 동안 그 그러니까 아마 이기 같은 경우는 아이씨 이제는 볼장 다 봤다 이거 아마 포기한 것 같아요. 저 사람 내가 그때 분조 때 따라다닐 때랑 저렇게 달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이기가 하지 않았을까? 이 북인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식으로 집권하고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소북 대북으로 또 분열한 다음에는 이제 소북 같은 경우가 무슨 영창대군을 밀었다 이랬는데 그렇지 않고요. 소북 중에 탁소북이라고 완전 쪼레파벌 쬐끄만 거기만 영창대군을 밀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광해군 때도 이 다 이제 대북을 비롯해서 소북까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집권을.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실제로 보는 안목이 좀 있었느냐. 임진왜란 같은 경우는 막 대외 강경책 같은 경우를 미리 그 남명 조식한테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지만 이게 세상을 잘 읽은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맨날 강경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광해군하고 대북하고 틈이 벌어진 게 그 이제 후금 문제였다는 거예요. 광해군은 야 좀 눈치 좀 보면서 있자 이거고 대북은 지금 부모의 나라 명나라가 지금 똑같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파병 같은 경우 대북이 끝까지 우겨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광해군 사실 보내기 싫은 거는 여러 흔적들이 나타나요. 야 이게 안 보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 왜 안 보내냐고 난리치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이첨 같은 사람이 뒤에서 다 그렇게 막 광해군 압박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을 막 여당이 압박하면 더 힘든 것처럼 광해군이 그렇게 밀려가지고 그 후금 파병에서 그 막 박살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이제 그런 좀 북인의 분열, 무능 거기다 이제 김계시라든지 또 당시 이제 그 집권 세력 안에 있었던 그런 이제 사람들의 부패 문제 이렇게 다 이제 광해 정권을 좀 약하게 만드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이첩이라고 하는 인물 당시 이제 최고 실세였잖아요. 이이첩이 정말 간신입니까? 그래서 간신이라고 그러면 옳고 그름을 떠나갖고 왕한테 이제 달콤한 말로 이렇게 살살살살 꼬드겨가지고 이제 타욕을 도모하는 뭐 이런 걸 간신이라고 하는데 이이첨은 제가 볼 때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이 재산 축적에는 별 관심이 없었나 봐요. 그때 이제 광해군 시절에는 사실은 그게 다 아까 말씀드린 방납비리 해갖고 다 돈 떼어먹는 그런 사슬 구조에 있고 그 중에 제일 대빵이 광해군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조반정 난 다음에 막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광해군이 가마 타고 이렇게 끌려갈 때 막 돈에 비야 그 많은 돈 어디다 두고 그렇게 가냐 막 이렇게 해서
돈 엄청 밝히고 이랬을 때 사실은 이이첨 같은 경우는 도망갔어요. 도망갔다 잡혀왔는데 이제 특별히 이제 재산 문제는 좀 없고 여자 문제가 개인 비리 뭐 이런 게 없었다. 덜했던 사람이에요. 덜했던 사람인데 내가 볼 때는 간신이라기보다는 권신. 나중엔 광해를 제끼려고 그렇죠. 그랬으니까 네. 허균 죽일 때도 사실 광해군이 직접 한번 만나려고 그랬는데 그냥 죽여버리거든요. 그 허균이라고 하는 인물. 이이첨하고 한 배를 탔다가 또 갈라서 이제 죽음을 당했는데 정말 혁명하려고 했습니까? 그 홍길동전 때문에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이제 홍길동전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저자가 허균이냐 이런 작자 논란이 있어요. 네. 허균이 안 쓴 것 같은데 뭐 실제로 이제 조선시대 언급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전해지는 홍길동전은 원래 작자를 몰라요. 예. 그 아마도 허균이 썼어도 허균이 지가 썼다고 안 했을 확률이 높고 또 하나는 이제 허균이 스승이 서월해요. 네. 그리고 막 친구들 이런 네, 사람들도 다 이제 서자들. 그런 사람이 많고 네. 그래서 이제 최소 이 사람이 자유주의자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혁명을 할 만한 그런 그릇은 못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또 허균이 그 혁명을 하려고 했다 이런 게 이제 허균 지은 것 중에 요즘 이제 교과서 같은 데도 실려가지고 호민론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 보면은 백성을 셋으로 나눠. 나누죠. 그냥 순응하는 놈, 불만만 가진 놈, 반란을 네. 기획하는. 요 반란까지 꿈꾸는 사람들이 이제 호민이다. 예. 우리나라 호민이 너무 적어서 새끼들이 마음대로 해도 이제 나라가 안 뒤집어진다. 뭐 이런 구절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게 그렇지가 않고요. 이이첨하고 이제 결정적으로 갈라진 게 뭐냐면은 이이첨 외손녀가 세자 빈이었거든요. 애를 못 낳아요. 네. 그래서 야, 애 낳아야 되니까 허균 딸을 이제 후궁으로 또 세자빈 후궁으로 내정한 거예요. 이건 이제 세자 때는 후궁 잘 안 하거든요. 네. 왕 된 다음에 하는 거지. 그래서 이이첨이 허균 죽여야 되겠다. 그런 권력 투쟁이었던 것이고 네. 사실은 좀 그 이이첨이 좀 조작을 해서 죽인 거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허균은 이이첨한테 속았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야, 좀만 기다려. 내가 살려줄게. 해놓고 어느 날 딱 이제 감옥에서 끌려 나왔는데 죽으러 가는 걸 안 거예요. 네. 그래갖고 막 허균이 마지막으로 한 게 내가 지금 전화 한 번만 뵙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굉장히 비참하게 죽어 거의 능지처참.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반정이 일어나게 된 건데요. 근데 이 반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렇게 또 처음에는 성공 확률이 높은 게 아니잖아요. 일단 어느 반정이든 간에. 그렇죠. 예. 네. 좀 어땠습니까? 이 인조 반정이 좀 어떻게 그 성공하게 됐나요? 인조반정 같은 경우는 천운에 천운. 이게 재수 너무 좋아. 네. 이게 인조반정 같은 경우는 야 반란 일으키자 한 3년 세상에 반란을 3년부터 해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이게 누설이 돼요. 심지어는 당일날도 고변을 했어요. 네. 반란 일으킨대요. 그래서 오전에 군대가 지금 네. 홍제원인가 뭐 거기 모여 있었는데 반란이 밤에 일어나요. 네. 왜냐하면 누설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총대장이었던 김유가 안 나타나요. 네. 이럴 정도로 엉망이. 이게 싸움이란 건 사실 상대가 있어서 내가 엉망인데 상대가 더 엉망이면 여기가 이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조반정은 그런 천운이 좀 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반정을 통해서 인조라고 하는 이제 임금이 그 새롭게 이제 저기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왜 인조가 됐고 인조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어요? 인조 뭐 굉장히 문제 인물 아닙니까? 문제 인물이죠. 문제 인물이고 이제 인조가 병자호란 때 이제 사실 이제 한반도의 역사에서 싸움에 져갖고 이제 항복하고 막 이렇게 뭐 머리를 박았다는 둥 막 이런 비참한 일을 맞은 경우는 인조 말고 없죠. 예. 백제 그 성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구 포로가 됐지만 용감하게 죽었으니까. 인조는 사실 중종하고는 달랐어요. 인조 반정을 계획하고 이 한 게 인조가 직접 참여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고른 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그 의심을 많이 받아요. 네. 인조 네. 아버지가 이제 정원군이라고 이제 완전 개차반인데 선조 아들이에요. 선조 아들이 개차반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인조가 능양군이었는데 그 동생 중에 능창군이라고 의심을 해가지고 신경의 옥이라고 또 굉장히 많은 옥사가 있는데 그 옥사에 연루돼서 죽여요. 네. 정을 쳐갖고 능창군이 40년 동안 왕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점괘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능창군이 죽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시 능양군이 형이니까 막 살리려고 막 전 네. 재산 다 팔고 이래가지고 네. 했는데 죽여버렸어요. 굉장히 비참하게 죽어요. 네. 귀향을 보냈는데 밥을 막 석회수 같은 거로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네. 써서 못 먹게. 그래서 이제 막 그냥 굶어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몽을 매서 자살했다 뭐 이런. 그래서 사실은 이를 갈게 되는 거고 인조반정의 주역 중에 하나 신경이 둘이 이제 능양군하고 신경진하고 똑같은 게 뭐냐 동생이 둘 다 요 옥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계획을 한 거라서 능양군이 좋겠네 이렇게 반정군이 뽑은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반정을 주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권력이 좀 약하긴 했지만 중종보다는 훨씬 목소리가 큰 네. 그런 임금이었죠. 그리고 조선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시대는 사실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좀 격변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의 세계는 그때 이제 서양하고 접촉이 시작되긴 네. 했지만 이 한반도의 세계는 사실 동아시아였던 네. 거고 그때가 이제 명나라 청나라 교체기였어요. 교체기잖아요. 이게 굉장히 좀 힘든 시기라고 예, 굉장히 좀 봐야죠. 힘들고 민감했던 시기였다.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임금들이 바로 광해와 인조였다. 네네. 그래서 당시에 어쨌든 그 이 좀 광해가 취했던 이런 국제 정세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또 이제 인조가 반정 이후에 그 왕이 되고 나서 취했던 태도, 뭐 이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미치는 이 시사점이 있지 않나. 일단은 인조가 너무 이게 엉망으로 해갖고 막 전쟁이 났다. 이거는 요건 팩트가 아니에요. 전쟁을 선택한 거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후금에서 홍타이지냐 다이샨이냐. 네. 그래서 홍타이지가 황제가 되는 순간 조선에 전쟁 나는 건 필연적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해요. 사실은 인조 정권이 뭐 막 명분만 내세우고 막 해가지고 전쟁이 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새끼들이 계속 건든다고 조선을. 우리나라 그 평안도에 들어와서 막 백성들 맨날 잡아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전쟁을 계속 시비를 거기서 건 거예요. 일단 거기 홍타이지가 되면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사람은 명나라를 금방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고 조선하고의 전쟁을 더 우위에 놨어요. 조선을 든든한 이제 보급기지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선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가 무슨 전쟁의 핵심적인 건 아니에요. 인조 정권이 바보같이 해갖고 전쟁이 났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팩트가 아니에요. 물론 인조 정권이 엄청나게 준비를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 전쟁 준비를 엉망으로 한 건 그 사실이고 또 이제 광해가 했으면 또 어떻겠느냐 이랬을 때 사실은 저는 광해가 왕이었으면은 뭐 그거보다 더 엉망일 수는 있겠나 싶겠습니다만 어차피 왕이 항복을 했으니까 제가 이제 광해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건 이제 그 사르우전 때 파병됐던 조선군 중에 굉장히 많은 수 13,000 중에 거의 굉장히 많이 죽고 포로가 한 4,000 됐거든요. 그래서 포로 다시 보내주니 협상을 할 때 광해군이 그거 9마리 소의 털 같은 거라 뭐 죽이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우두루한테도 그렇게 말한다. 이게 그래서 광해군 같은 경우가 특별히 뭐 그런 걸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선조 때부터 쌓여진 어떤 이런 정보 능력 이런 게 굉장히 좀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건 막 선조가 바보 같고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민감했어요. 선조는 임진왜란 한번 당해봐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선조실록 같은 데 보면 이미 홍타이지가 왕되면 안 된다. 다이샨 어떻게 밀을 방법이 없느냐면 이런 논의 같은 걸 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랑 지금이 이 한반도의 지정학 위치라고 하는 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대륙하고 이제 해양이 강해지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건데 그래서 광해나 인조대 여기에서 뭐 특별히 이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사실은 현실적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중국하고 좀 더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니냐. 미일 동맹에 가담해야 된다. 뭐 이런 의논 두 개가 이제 부딪히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매우 어려운 문제라서 저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하게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거 네. 아닌가? 결국 자신의 힘을 좀 키워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가 좀만 잘했으면 병자호란도 그렇게 비극이 안 났을 그렇죠. 거라서. 오늘도 우리 역사덕 신석준님을 모시고 사주명리 조선왕조실록 인조반정 번외편을 이제 진행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번 당재계 시대편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로 하고 오늘 얘기는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